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도 굉장히 관심사인데 지금까지 보면요. 윤전추 행정관 등등 뭐 이영선 행정관 등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답니다. 좀 모아봤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상태는 어떠신가요?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로 오신 거세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화평은 수리가 된 건가요? 오늘 방문, 조심하세요. 근데 방문의 주된 목적이 뭔가요? 내 보수인가요? 뭐 수리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박 전 대통령 상태를 보려고 오신 건가요? 다음에 언제 방문 예정이신가요? 말씀만 해주세요. 무슨 일 때문에 오셨나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매일매일 오시기로 하신 거예요?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네, 정 의원님, 저 차량 가림막 가린 차량이 궁금증을 유발했었는데 경호 관계자가 윤전추 행정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전추 행정관이면 굳이 가림막을 칠 제 말이요.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원래 스타일이셨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예. 이제 더 이상 윤전추, 이영선, 그다음에 뭐 미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더군다나 뭐 유영아 변호사라든지 손범규 변호사와 같이 변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상할 일도 없는 것이고 예. 그 외에 지인들이 오고 간다 그래갖고 이상할 게 없는데 저렇게 사람이요 저렇게 가림막을 치고 그러면 더 궁금해갖고 더 그렇죠.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예. 근데 저렇게 하는 이유를 지금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과거에 윤전추 이영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그 사생활 부분에 있어서 비밀을 공유했을 수밖에 없고 그랬는데 이미 예를 들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무슨 그 재판이나 조사에 대응해가지고서 말을 맞춘다 이미 하고도 남았지 지금 와갖고 또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굳이 뭐 봉은사 주차장에 차를 내려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무슨 모자를 쓰고 뭐 마치 또 지금 예, 예, 뭔가 숨기는 듯 언론을 너무 의식하는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이 부분은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예. 일인데 지금 그 소위 이제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지연 말단적인 문제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이거는 아마 모시는 분이 워낙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본인들도 이렇게 조심해 갖고 이렇게 가림막까지 치고 다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한 언론사에서 이영선 행정관 한 차량을 쫓아간 거죠. 차량을 쫓아갔는데 이영선 행정관이 나오고 30대 여성이랑 40대 남성이 같이 내리더라. 예. 라고 하니까 또 그 장면이 포착되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봉은사 주차장에서 거기서 실어 나르고 거기서 만나고 거기 한 것 같아요. 삼성동 봉은사 주차장이요? 네, 봉은사 주차장하고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 사저간으로서는 자택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용어랍니다. 그렇죠, 자택이요. 자택하고 예. 왔다 갔다 하는 셔틀 차로서 이용해서 저렇게 한 것 같은데 저런 면에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공과 사가 너무 헷갈리잖아요. 지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핵심은 공과 사가 막 뒤섞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헌법농단, 뭐 국정농단 얘기까지 나온 건데 좀 이영선 행정관은 지금 경호관으로 발령 나가지고 그렇죠. 지금 공무원 신분인데 예. 저거를 그 봉은사 주차장에 야구 모자 쓰고 얼굴 가리고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그러니까 출근할 예. 때는 저렇게 머리 깔끔하게 하고 네. 양복 입고 들어오고 어느 순간은 야구 또 모자 나가서 쓰고 또 야구 모자 쓰고 얼굴 가리고 또 숨어서 뛰어다니고 왜 이렇게 공사가 헷갈리냔 말이죠. 아. 윤전추 저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아직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이 왜 저런 행동을 하냔 말이죠. 그래서 공과 사가 저런 면에서 물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딱한 일도 있고 예. 자기 개인 일도 좀 봐줄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정황은 이해가 갑니다만 예. 왜 공과 사가 저렇고 또 하나는 왜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기회를 자꾸 놓치느냐 이거죠. 국정농단 이후에도 여러 번 기회가 많았잖아요. 담화문부터 그동안에 사과하는 것부터 솔직하지 못한 태도, 진솔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탄핵이 되는데도 그런 태도가 나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8대 0까지 간 게. 그래서 오늘 왜 어느 신문에 복고일 소설가가 대체 역사라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글을 신문에 한 페이지 썼는데 거기 보면은 탄핵되자마자 1시간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하고 청와대 앞에 상점에 가서 나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너무 미안하다고 하고서 물건 좀 사주고 그것도 라면도 사고 또 차 타고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면서 삼성동도 안 가고 구미 가도 민심 자극한다고 안다고 거기 간다는 게 이제 옥천 외갓집에서 어릴 때 컸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참 어떻게 보면 참 호응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복거일 씨가 글 쓴 거를 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저런 태도를 보이면서 자꾸 국민들이 마음을 좀 풀을 용서해주고 연민의 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저렇게 하면서 자꾸 놓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좀 딴 얘기인데요. 보통 이제 정권 말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권력자들을 보면 되게 이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사법적 처리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런 그 고민 같은 거를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들락날락 거려야 이게 뭐 언론에도 뉴스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머리 해주는 사람, 화장 고쳐주는 사람, 이영선, 윤전추, 그다음에 식사 이런 거가 계속 이제 그 주 관심사처럼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서 대통령께서 그 혼자서는 뭐가 아직도 좀 안 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머리끝에서부터 그 발끝까지 뭔가 누군가가 옆에서 시중을 하고 그러니까 심기보자뿐만 아니라 심신보자가 더 지금 급박한 상황인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무슨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하고 이래서 뭐 그 변호사들도 딱 한두 명이 아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전략적인 면 이런 거에 대한 고뇌를 한다라는 거를 방증하는 그런 인물들은 별로 안 보이고요. 이제 뭐 김평우 변호사가 인터뷰한 거 보니까 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왔다 갔다 뭐 그런 얘기는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감성적인 얘기고요. 그런 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김평우 변호사가 한번 자택을 찾았다가 되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그 내용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조금 연락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연락이 안 됐고요. 만나 뵙지 못하고 돌아왔더니 아마 바로 그 뉴스가 전달이 됐는지 연락이 오셔서 제가 다시 보내주신 그 차를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 차는 또 이 선텐이 돼가지고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너무너무 기대했던 것에 뭐 반의 반도 안 되는 저는 각하를 기대를 했는데 정반대 각하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대통령님께 우선 사죄부터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오히려 뭐 대통령께서는 제가 참 어저께 깊은 감명을 받은 거는 역시 이분이 정말 그야말로 인생의 쓰라림을 많이 겪으신 분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건강하시고 또 아주 얼굴이 웃는 얼굴이시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십니다. 저를 위로해서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았고 이분은 역시 그 어려움을 많이 이겨내신 분이구나.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사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특히 또 있을까? 제가 볼 때 아마 글쎄요, 최 교수, 앞서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관계자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건강하고 표정도 발달하고 얘기해요. 그럼 김평우 변호사가 물론 말이 좀 서로 틀려요. 경호실 측에서는 온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김평우 변호사는 갔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말을 그대로 사실로 믿는다면 김평우 변호사 한 말을 사실로 믿는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건강상에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본인이 뭐 항상 웃는 얼굴이셨고 건강하게 위로를 해줬고 그러니까 본인은 뭐 멘탈이 강하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김평우 변호사가 갔는데 경호실 측에서 안 갔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숨기고 싶은 거잖아요. 김평우 변호사가 본인을 찾아온 걸. 그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김평우 변호사가 그렇게 노출되는 것을 즐거워하거나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부담스럽다. 그렇죠. 부담스럽죠. 김평우 변호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전에 탄핵이 진행되는 동안 앞장서가지고 뭐 대통령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온갖 막말도 하고 아스팔트가 뭐 피로 물든다는 등 이런 말을 하고 말이죠. 또는 뭐 헌재 재판관을 향해서 공격적인 발언도 하고 이랬던 분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일각에서는 저분이나 서석구 변호사가 했던 말 때문에 결국은 또 8대0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걸 드러내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대통령 그 대리인단, 변호인 대리인단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 두 분이. 그랬죠. 그것도 사실은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분이 또 만약에 검찰에 가거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또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부를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도 아니고 직접 일반인으로서 가서 조사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엄한 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평우 변호사나 서석구 변호사를 만나는 거나 접촉하는 것 자체를 밝히는 것이 본인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평우 변호사가 한 표현들을 보면은 상당히 조금 감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 비극적인 삶이라든지. 그렇죠. 저는 이게 그 헌재는요. 이게 정치적인 사법재판이니까 이런 분들도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게 그 검찰이나 법원은 순수하게 법리 싸움이에요. 따라서 이게 두 분이 배제된 거는 뭐 저는 당연하다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이 자꾸 이게 뭐 복권이었더니 그러게 뭐 대역전을 노리니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항상 이게 그 헌재 결정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입니다. 도저히 이게 복권이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각하 있잖아요. 자꾸 김평우 변호사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각하는 100%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각하가 되려면 딱 한 경우 뭐냐면 이게 국회에서 숫자를 잘못 살려 옛날에 왜 우리 4.4.5입 개헌이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 명 4.4.5입을 해가지고 한 명 숫자를 잘못 살리가 3분의 2가 안 되는데 한 명이 됐다. 이런 경우는 각하예요. 그 외에는 저는 이게 전부 국회 자율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도저히 법적으로 안 되는 각하 주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포인트를 잘못 맞춘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재미있는 얘기가 김평우 변호사는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데 거기 있는 그 경호단에서는 경호실은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저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이것도 여전히 과거의 청와대 시절하고 지금 똑같은 관행이 아닌가. 그러니까 적어도 가림막을 한 차에 대해서는 이영선 수석 행정관이 운전해갖고 들어가는 차에 대해서는 누군지 신원 확인을 안 했듯이 지금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면서 김평우 변호사가 그 대통령께서 TV를 보고 불렀다고 하는 거는 TV는 보신다는 거예요. TV는 보고 계신다는 거고 김평우 변호사로서도 그래갖고 많은 언론들이 김평우 변호사 아웃이야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지금 거북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이라는 걸 또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럼 몇 가지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또 한 분의 변호인이었죠. 서석구 변호사의 근황은 어떻게 될까? 한 장소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여기가요. 새누리당 창당 대회라고 합니다. 대구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부터. 남조선 언론을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라고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극찬을 했죠. 그래서 오늘 새누리당이 다시 창당이 된 겁니다. 헌재가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서 새누리당을 창당하게 된 겁니다. 영원한 패배가 아닙니다. 또 다른 승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9회 말 투합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도 있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 대역전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잊혀진 계절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모를 이야기만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우리는
저 장소가 새누리당 대구시당 창당대회라고 하는데 저 노래하고 의미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래부터 전에요. 9회 말 투아웃이라 했잖아요. 예. 저는 이게 9회 말 쓰리아웃으로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투아웃이면 이게 역전 가능성이 있죠. 예. 근데 현재 결정은 아까 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예. 그래서 이게 9회 말 쓰리아웃으로 게임이 끝났는데 자꾸 역전 운운하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아마 이게 제가 본 저 노래는 지금도 기억한다는 건 아마 이게 그 12.6 사태. 우리 이게 옛날에 왜 김재규 그분이 이게 그 박정희 대통령 서거 그게 10월 26일이니까 아마 이게 10월의 마지막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뭔가 이게 정치적인 어떤 부활을 노리는 이런 의도로 이게 저 노래를 부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 이런 그렇죠. 가사들이요. 예. 근데 새누리당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있나 봅니다.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만약에 그런 뜻으로 부른다면 잊혀진 계절을 부르면 안 되죠. 잊지 말아요를 불러야 돼요. 잊혀진 계절을 부르고 지금 거의 정치가 예. 희화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새누리당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 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새로 거의 창당하다시피 해갖고 만든 그 정당 이름이 새누리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친박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새누리당을 지금 다시 한번 재건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보수가 완전히 핵분열되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새누리당으로 몇 명의 지지자들 또 뭐 몇 명의 정치인들이 동참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그 애착 같은 것을 이렇게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뭐 참석 인원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저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동 자택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요. 네덜란드 공영방송 취재진이 좀 항의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 일단 영상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네덜란드가 아니고 노르웨이 공영방송 NRK라고 하는데 왜 그러신 겁니까? 그 NRK가 보도를 하려고 사실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자택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국내 언론사들이 그걸 또 취재하러 간 거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던 사람이 국내 언론사들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제대로 보도 안 한다는데 지금 얼마나 국내 언론사들을 지금 뭐 싫어합니까? 또 막 철제 사다리로 기자들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언론에 대한 반감이 심해서 거기에 소리를 지르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이 얽히고 한 10여 명의 경찰들이 들어가서 겨우 떼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게 아마 이제 외국 언론사가 취재하는 과정에 자기들의 입장을 외국에 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은. 그런데 이제 국내 언론사들이 오면서 그게 무산이 됐고 경찰들이 떼어놓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노르웨이 방송사가 더 이상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파안을 보냈느냐 말았느냐라 가지고 좀 논란이 되는데 글쎄요. 지금 뭐 강남구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에서 처음에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인정을 했었죠. 네, 처음에는 했다가 다시 이제 말을 바꿨죠. 신현희 구청장한테 확인한 결과 보낸 적 없다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 현행 법에도 위반되는 거죠. 선관위에는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죠. 공직자는 선거 구민한테 기부 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는 내가 보니까 부적절한 태도다. 만약 안 보냈으면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현직 구청장이 자기 구민한테 그걸 보냈다면은 부적절한 태도고 저렇게 하는 게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니죠. 저렇게 자꾸 이슈를 만들고 뭐 화환 보내고 저거 어떻게 보면 축하꽃 아니에요? 그게 화환이 맞나요? 저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게 어떻게 박 대통령한테도 전 대통령한테 불리하고 신현희 구청장도 물론 뭐 돌출 행동을 많이 해서 구설수에도 좀 오르시는 분입니다만 본인한테도 어떻게 보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저는 이게 법적으로 저기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째는 이제 어떤 분이 방송에서 선거 구민이 아니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 사저로 왔잖아요. 근데 전입신고 안 하면 강남 구민이 아니니까 법에
뭐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우리 법을 잘 보면요. 선거 구민 즉 주소를 안 옮겨도 이게 옮겨올 게 예정돼 있으면요. 바로 이게 그 법에 걸립니다. 따라서 이게 주소지 옮긴 거하고는 관계없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도 옛날에는 선거일 뭐 얼마 전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이게 상시 기부 금지입니다. 상시. 따라서 이게 그 기간 제한 없이 법에 걸리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의례적인 행위는 되지만 이거는 의례적인 행위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처벌의 형량은 몰라도 상당히 공직선거법 112조 13조에 걸리는 거는 분명하다 봅니다. 혐의는 있다. 본인이 그걸 느꼈기 때문에 말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법에 안 걸린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얘기했던 그대로 지키겠죠. 본인이 처음에 보냈다 그랬어요. 그냥 개인적인 감정 저도 때문에. 해명을 찾아보니까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해명을 했다는 말은 본인들도 이게 법의 저촉을 느낀 거죠. 그래서 말을 바꾼 거니까 참 구청장쯤 돼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시는 게 참 그렇고요. 구청장이라면 저 앞에서 고생하는 우리 초등학생들, 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된다고 노력을 해야지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마지막 퇴거에서 나오는 날 저 앞에 가서 인사하고 또 꽃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참 스스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현상이 정 의원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묘소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는 이거는 왜 그러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정치사의 한 단면인데 바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1979년 11.6의 그 장본인이었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사형을 당했는데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대한민국 역사에 박정희 대통령의 유고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 해갖고 또 역사에 지탄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국면이 되니까 또 다시 보는 어떤 그런 일련의 그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궁정동 안가에서 이제 그 술자리가 만들어져갖고 소위 시바스 리갈이라는 술을 마시다가 이런 변이 일어나갔는데 그 술을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 뭐 꽃도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 그러다 그러는데요. 저는 김재규도 그렇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판단하기보단 또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시청 앞에 보면은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 박근혜 국정농단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권력의 패권적 속성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요번에 대선이 되고 다음에 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번 어떤 때는 막 그 역사의 지탄을 받다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꽃다발과 시바스 리갈이 놓여지다가 이게 또 10년 후에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되겠죠. 저는 이게 그때 기록을 보니까 강신옥 변호사가 김재규 변호인인데요. 그분이 이게 면회를 가니까 뭐라 했냐면 김재규가 최태민을 갖다가 욕하면서 이건 이게 교통사고를 내서라도 쳐 죽일 놈이다. 이런 이제 그 말을 한 걸 지금 일화를 제가 보니까 아마 그때 이게 최태민 문제가 좀 처리됐으면 지금 오늘의 불행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최태민을 오히려 사면해주고 오히려 구국봉사대 명예총재로 시켜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 근거가 된 거죠. 그래서 김재규라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걸로 뭐 교수형까지 받았지만은 마지막 유언이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만끽하셨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재규가 그렇게 했음으로써 우리나라 민주화는 좀 당겨진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유족들이 한때 과거사위원회에다가 그 좀 사면해줘라 이렇게 신청했다가 다시 좀 취하하기도 해서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좀 논란은 있을 수 있다. 이번 탄핵도 어떻게 보면 김재규가 여기 광주에 있는 산꼭대기에 묘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이 그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할 때 시바스 리가 12년짜리 그거를 지금도 갖다 놓고 술을 따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